행복한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인생 라디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가깝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집니다. 전화할 일은 줄어들고, 메시지는 짧아지고, 대화에는 온기가 사라집니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혼자 자꾸 되짚어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그날 왜 그런 표정을 지었나?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더 아팠다는 것.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더 쓰렸다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우니까 더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우니까 더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가장 아픈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한 사람의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붙입니다. 따뜻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외로워서 붙고, 아파서 떨어지고, 그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위로와 통찰을 주는 좋은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베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 씨는 올해 65입니다. 평생 두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하고 울었습니다. 영희 씨는 당장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맨날 그래요. 엄마만 힘들게 하잖아요. 왜 맨날 언니 편만 들어요? 영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둘째는 평생 참아왔던 겁니다. 가까이 있어서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연구했습니다. 부부 중 69%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기억하는 부부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약점을 압니다. 어디를 누르면 아픈지 압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정확히 그곳을 누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킵니다.
공격받으면 상대의 약점을 찾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약점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면 더 아픕니다. 친구끼리 틀어지면 더 서운합니다. 잘 아는 사이일수록 칼날이 깊습니다. 박정호 씨는 작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큰 아들은 해외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만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더 많이 기댔습니다. 명절만 되면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는 형한테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저만 맨날 잡아요. 제가 가까이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가까워서 함부로 했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가족이라고 다 이해해 줄 거라 믿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경우도 있습니다. 최순자 씨는 전화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40년 친구한테 외면당했습니다. 차단은 아닌데 그냥 연락이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차 마셨습니다.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자랑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기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바빠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한두 번 약속 미루는 거야 뭐.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해도 짧게 끊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친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구나. 나를 피한 거구나. 그 긴 세월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실수라도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제임스 펜네베이커는 실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친구가 싸우자고 한 경우, 하나는 친구가 아예 무시한 경우. 어떤 게 더 아플까요? 놀랍게도 무시당한 사람이 더 아팠습니다. 싸움은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는 겁니다. 무시는 아예 존재를 지우는 겁니다. 순자 씨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한테 너무 많이 기댔구나. 친구는 내 전부였는데 나는 친구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위해 살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삶에 바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순례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변했습니다. 전에는 매일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명절에 와도 2시간 있다 갑니다. 순례 씨는 친구들한테 푸념했습니다. 시집 가더니 완전 딴 사람 됐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 그런데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결혼하고 친정 잘 안 갔잖아. 그때 친정엄마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순례 씨는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자기도 똑같았습니다. 결혼하고는 시댁이 바빴습니다. 친정엔 명절에나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올 거니 물어보시던 목소리.
빨리 가야 한다며 인사하던 자기 모습. 어머니도 이렇게 아팠을까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준 상처는 1년도 안 돼 잊어버립니다. 특히 가족한테 그렇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바쁘지?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술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도 내 나이 때 친정 잘 안 갔어. 너 바쁜 거 이해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서운함도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도 자기 인생을 삽니다. 나만 생각해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당연함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미자 씨는 남편과 말이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밥 먹었냐? 잘 자라, 이 말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야 할 사람이 온 것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와도 아내와 대화를 안 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존 볼비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안정적인 관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무관심이 옵니다. 미자 씨의 친구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남편이 없어지면 그리울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함께 있어서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강민수 씨는 어머니와 전화를 안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집에 계십니다. 언제든 전화하면 받으십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급할 때만 전화합니다.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전화 한 통 더 할 걸 후회했습니다. 밥 한 끼 더 같이 먹을 걸 후회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별일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수 씨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민수 씨는 그제야 울컥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매일 밥을 차려드립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단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아들 며느리가 멀리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그날부터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수진 씨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연한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매일 보는 가족에게도 고맙다고 하십시오. 항상 있어줄 거란 착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는 쌓입니다. 정은숙 씨는 언니를 멀리합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은숙 씨는 항상 비교당했습니다.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부모님은 맨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작아졌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마다 언니는 은숙 씨를 무시했습니다. 남편 직업도 물어보고 아이 성적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은숙 씨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언니니까.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은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요? 언니는 외로웠던 겁니다. 친구들도 없고 자식들도 바빴습니다. 그제야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싫어요. 언니는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은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언니는 평생 나를 무시했잖아요. 이제 와서 외롭다고 찾지 마세요. 미국 신경과학자 매슈 리버먼은 연구했습니다. 뇌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을 갖게 처리합니다. 작은 상처도 계속 받으면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깊이 새겨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작은 아기도 기억합니다. 100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배신이 강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김태준 씨는 동생과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때문에 싸웠습니다. 동생은 형을 원망했습니다. 형이 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동생을 챙겼습니다. 동생이 사업 실패했을 때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으라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재산 분배만 따졌습니다. 형은 집을 받고 나는 땅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더 올랐다고 따졌습니다. 태준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동생을 남이라고 생각하자. 어머니가 중간에서 애를 태웁니다. 그러나 태준 씨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런던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형제자매 간 갈등은 부부 갈등보다 오래 갑니다. 피를 나눴기 때문에 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큽니다. 조미란 씨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작은 일이 쌓여서 터졌습니다. 친구는 늘 약속에 늦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랬습니다. 한 번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단 말만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돈을 빌려갔습니다. 다음 주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또 늦었습니다. 미란 씨는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친구한테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친구는 놀라서 전화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란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쌓인 게 너무 많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작은 상처도 쌓이면 벽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무너진 관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이어도 거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박경희 씨는 딸과 거리를 뒀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습니다. 남편 욕도 하고 시댁 욕도 했습니다. 경희 씨는 처음엔 다 들어줬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쳤습니다. 딸의 불평을 들으면 자기도 우울해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딸은 계속 전화했습니다. 엄마니까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경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말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내 편 아니에요. 엄마한테라도 말 못하면 어떡해요? 경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자기도 지친다고 했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침범이 됩니다. 너무 멀면 단절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가 이겁니다. 추우면 붓고 가시에 찔리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이현숙 씨는 친구와 약속을 줄였습니다. 친구는 매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현숙 씨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섭섭해할까봐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왔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좋은데 언니는 아닌가 봐. 현숙 씨는 설명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자주 만나는 건 다르다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친구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도 부담스러웠대요. 그냥 의무감에 만나자고 했대요. 현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솔직해져서 다행이야. 이제 부담 없이 만나자. 옥스퍼드대 로빈 던바 교수는 연구했습니다. 인간이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입니다. 그중 정말 가까운 사람은 5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윤정희 씨는 시어머니와 따로 삽니다. 결혼하고 10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이 심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하니? 애는 왜 그렇게 키우니? 하루 종일 잔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참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약을 먹는 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무너져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로 살고 나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찾아뵙습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며느리 수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니까 서로 고마워졌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가까이 둘 필요 없습니다. 서로 편한 거리가 가장 좋은 거리입니다. 멀어진다고 사랑이 식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송명자 씨는 오빠를 용서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오빠가 명자 씨를 키웠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 대학도 포기했습니다. 명자 씨 학비를 벌려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명자 씨는 오빠 덕분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평생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가 결혼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빠가 부모님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명자 씨 몫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키웠으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키워준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유산까지 다 가져가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빠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까지 보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 후로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몇 번 찾아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명자 씨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겁니다. 남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영국 심리치료사 필리파 페리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도 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위험한 존재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조영미 씨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영미 씨는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빌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영미 씨는 고민 끝에 용서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와도 의심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답답해했습니다. 용서했으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영미 씨는 울었습니다. 용서했지만 잊을 수가 없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용서와 회복은 다릅니다. 용서했어도 관계는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완전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MIT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뇌는 경계 상태가 됩니다.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몸이 기억하고 경고합니다. 이현주 씨는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친구가 현주 씨 남편한테 고백했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은 거절했고 현주 씨한테 말했습니다. 현주 씨는 친구를 끊었습니다. 친구는 몇 년 동안 사과했습니다. 술 먹고 실수했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현주 씨는 결국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은 못 만납니다.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편하게 웃지도 못합니다. 친구는 서운해합니다. 용서했으면 예전처럼 지내자고. 현주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용서는 했지만 상처는 남아있다고. 오늘 이걸 알아두십시오. 용서는 선택입니다. 강요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나는 힘들어. 30년이라고 계속 참을 수는 없어.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나쁜 관계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불행한 관계보다 낫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평화롭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독이 됩니다. 김성호 씨는 형제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낼 거냐며 싸웠습니다. 성호 씨는 중간에서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형은 동생이 더 벌으니까 더 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장남이니까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만 계속 중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모임에 안 나갔습니다. 형제들이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성호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심리학자 가토 다이조는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건 당연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명자 씨는 남편과 따로 삽니다. 이혼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만 만납니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봤습니다. 부부가 왜 따로 사냐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냐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 때는 맨날 싸웠습니다. 남편은 TV를 크게 틀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랐습니다. 따로 살고 나니 좋았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반갑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버드대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만듭니다. 그러나 나쁜 관계는 독이 됩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아닙니다. 정미숙 씨는 딸과 연락을 줄였습니다. 딸은 엄마를 이용만 했습니다. 돈 필요할 때만 전화했습니다. 아이 봐달라고 할 때만 찾았습니다. 미숙 씨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딸이 필요할 때만 엄마 노릇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쳤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딸은 섭섭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울었습니다. 미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다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딸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보십시오. 힘든 관계는 놓아줘도 됩니다. 가족이라고 의무는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셨나요?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슴도치입니다. 가까워지면 찔립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완벽한 거리는 없습니다. 평생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어떤 관계는 놓아줄 겁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한 게 답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누군가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그게 미안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압니다. 오늘도 관계 때문에 힘드셨나요? 이제 쉬셔도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가까이 둘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가장 따뜻한 거리입니다. 고슴도치는 추울 때만 붙습니다. 따뜻해지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위로가 필요한 분께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행복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